와, 원래 7천만원대던 신차 시작 가격이 5천만원대로 내려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대중 브랜드도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신차입니다. 국내에 출시만 됐다 하면 제네시스랑 비교를 당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시작 가격이 2천만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부터 이게 뭐지 싶죠? 이게 그냥 소문도 아니고 실제로 캐딜락이 7,200만원 정도 하던 리릭의 시작 가격을 5,400만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최하위 트림이 럭셔리인데 아예 보급형 트림을 추가해버린 겁니다. 이게 일단 중국 시장에서 결정이 됐는데 중국 시장이라고 우리나라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아이오닉 5, EV6, 모델 Y 이런 차들보다도 시작 가격이 저렴한 거고 심지어 이 차보다 아래급인 전기 SUV를 또 하나 공개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체 어떤 차를 사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더 기다렸다 사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이런 가격이 등장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중 브랜드들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캐딜락이 이번에 출시한 건 리릭의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입니다. 기존에 있던 최하위 트림보다 더 저렴한 엔트리 트림 내지는 저가형 트림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스펙은 변경된 게 없고 고급 소재를 삭제하고 휠 디자인을 변경하고 출력을 낮추는 걸 통해 가격을 낮춘 건데요. 원래 기존 시작 가격은 약 7,2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저가형 트림이 추가되면서 시작 가격이 약 5,40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800만원 정도 낮아진 겁니다. 출력이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뭐 100마력, 200마력씩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후륜 싱글모터 사양인데 기존보다 7마력이 낮아진 335마력 44.9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또 기존 럭셔리 트림하고 동일한 502km라고 하고요. 중국 인증 기준이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400km 중반 정도는 나온다는 소리겠죠. 고급 소재와 휠 디자인이 변경되는 대신에 리릭의 핵심 사양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지가 됐습니다. 실내에는 33인치 서라운드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고 외관에서는 라이트바 58개 그리고 불빛이 들어오는 캐딜락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그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네 모두 유지가 됐고 디스플레이 사양 자체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해상도는 9K 그리고 5G 연결도 지원합니다. 요즘은 확실히 이런 게 포인트인 것 같죠? 저가형 트림이라 해도 그 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양은 그대로 살리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릭은 국내 출시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환경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출시 트림은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신 반자율 주행 같은 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직접적인 경쟁은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업들하고 하게 될 겁니다. GV70보다 큰 GV80급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 말고 글로벌 시장 시작 가격도 7,200만원에 중국에서는 아예 5천만원대 저가형 트림까지 추가가 됐으니 중간 트림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해도 GV80하고 가격이 겹칠 가능성이 높죠. GV80은 내연기관, 리릭은 전기차라는 점에서 가격이 겹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있는 경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옵틱이라는 차도 공개했죠. 얘는 캐딜락으로 치면 XT5급, 제네시스로 치면 GV70과 GV80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중에 경쟁 상대로는 테슬라 모델 Y, 제네시스 GV60, 벤츠 EQB, 아우디 Q4 e-tron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리릭이 당장 5,2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하니 얘는 4천만원대에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외관에는 리릭하고 비슷한 패밀리 룩에 실내에는 33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리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M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BEV3를 사용하고 얼티움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이건 결국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나오기 힘들었던 가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태계 교란종이 등장했다는 건데 아무리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한 시기라고 해도 암묵적인 가격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크기가 작더라도 대중 브랜드보다는 가격대가 비싸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지금 대놓고 대중 브랜드 가격까지 침범해버리니 현대기아차 같은 대중 브랜드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이거죠. 사실 이건 소비자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LFP 배터리 산업을 중국만이 점유율로 가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LFP 배터리가 미래 먹거리고 미래에는 모든 전기차들이 NCM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배터리 종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들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차들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순환되는 시장을 중국에만 가두면 안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렴한 전기차가 중국에만 나오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 경쟁을 중국 시장에서만 이뤄지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내에서도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벤츠는 EQS 가격을
가격을 중국에서만 할인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도 4천만 원이나 깎아주고,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을 도입해서 판매량 반등을 일으키고, 이런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니 국내 브랜드들도 가격 경쟁이 뛰어들고, 대표적인 게 토레스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EV5, EV3 이런 차들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왜 갑자기 캐딜락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대중 브랜드 가격을 침범할 정도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버리냐는 거죠. 이건 평소보다 단위 자체를 좀 넓게 봐야 하는데, 최근에 중심이 됐던 내용은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수요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보다 더 큰 범위로 전기차 자체가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중간에 옴니아와 초기형 아이폰 단계 이후에 여러 번의 혁신을 거듭해서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이 탄생했고,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는 옴니아와 초기형 아이폰 단계고, 이 과정에서 가격도 잡아야 하면서 전기차 자체가 대중화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성에서 혁신을 보였다면 전기차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배터리 효율과 충전 인프라인데, 배터리 효율은 사실 가장 복잡하고도 큰 숙제입니다. 이건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NCM 배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폭발 안정성을 잡고 일상 주행에서의 효율도 안정화를 시켜야 하는 단계입니다. 내연기관차가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연비에 영향이 가듯, 전기차는 겨울에 더 치명적입니다. 추운 날씨에 더해 히터까지 쓰면 주행거리가 어떤 전기차든 확 줄어든단 말이죠. 내연기관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주유소가 워낙 많고, 주유도 5분이면 끝나니까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에어컨을 쓴 만큼 주유비를 더 낸다, 우리가 여름에 전기세를 더 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내가 쓴 만큼 돈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불만도 딱히 없고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기차는 두 가지인 겁니다. 배터리가 미친 듯이 효율이 좋아지거나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도 충전소가 많아지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배터리 효율, 이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준이라 할 만한 평균치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불편이 완전 해소됐다고 할 정도로 성능이 좋아진 건 아니란 말이죠. 배터리 효율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려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구체 배터리가 필요할 텐데, 이게 괜히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불과 얼마 전에 토요타가 2017년에서 2018년쯤 전구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소식이 이슈였는데, 이 소식을 다룬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 번 충전하면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전구체 배터리를 2027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었고요. 그 뒤로는 대량 생산이 2028년쯤 가능할 거란 소식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203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030년에 본격적으로 전구체 배터리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것도 목표입니다. 이때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목표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거냐는 것도 포인트죠. 모든 산업이 그렇듯 초기에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제품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높았다가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가격 대중화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어렵다는 거죠. 삼성이 이걸 먼저 실현시켜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결국 이게 현실이 될 때까지는 LFP와 NCM 배터리가 중심이 될 거란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다? 얼마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 인프라를 잡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대책이 된다는 거고요. 전기차 가격 자체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LFP 배터리를 써서 가격을 낮추든 NCM 배터리를 쓰고도 LFP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만큼 가격을 낮춰서 경쟁이 되도록 하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고도화된 브랜드들은 테슬라처럼 충전기 사업도 크게 벌릴 겁니다. 이것도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난처해지는 건 이제 대중 브랜드일 겁니다. 당장 아이오닉 7이나 EV9 이런 차들은 가격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7천만원대에 시작하는 건 내연기관 차도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GV80급 전기 수입차 가격이 해외 시장에서 5천만원대로 시작된다고 하니, 대중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대형 차들은 가격을 더 예민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죠.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네시스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차주들도 선택지를 고를 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겁니다. 가격 안정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고, 시장마다 기준도 너무 달라서 또 다른 혁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격 눈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